자, 봅시다. 일어나세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3. 자, 행정 대집행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대신, 대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신 집행하는 거, 대체적으로 집행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누구에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행정대집행입니다.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 게 뭔데? 자,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 건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불법 시설물을 지어놨어.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불법 시설물이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와가지고 구청에서 와서 이거 지금 철거하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안 돼 배째 라고 하면서 들어 누워 있어. 그러면 철거 의무는 나한테 있어. 왜? 내가 불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철거해야 되는데 나 철거 안 하면 그냥 배째라 하고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대신 누가 한다고? 행정청이 나와서 구청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부수는 거야. 그래서 철거를 하는 거지. 또는 이제 용역업체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야. 이 용역업체한테 저거 철거업체 와가지고 저것 좀 철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겠지. 이 모든 비용을 누구에게? 그 배째라 하고 누워있는 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거. 그거를 지금 행정대집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자기 의무나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나 군대 가기 싫어 하면서 빽 하면서 들어누웠어. 여러분들 뭐 군대랑 상관없긴 하지만 들어누웠어. 근데 그러면 내가 빽 들어누워 있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줄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무조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되는 거야. 대체가 안 돼. 그 사람은 무조건 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행정대집행은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하고 있지. 왜? 불법 시설물 지어놓고 빽 하고 들어누워 있어. 내가 살고 있잖아. 나는 주거의 권리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야? 강제로 부숴버리는 거니까 주거의 권리를 빼앗는 거긴 합니다. 당연히 뭐 불법이긴 하지만. 맞죠? 자,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야.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이 있어서 불법 시설물 철거하세요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겠지. 근데 이 법적 근거가요, 내가 대신 가가지고 대신 부숴주는 거랑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명령을 내리는 거랑 가서 내가 직접 대신 부숴주는 거랑. 자, 그렇기 때문에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따로 있어야 되고 행정을 대신 집행하는 법은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상호 서로 보완적으로 얘가 얘의 근거가 돼주고 얘가 얘의 근거가 돼줄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 법이.
A라는 법이 있는데 A라는 법의 근거를 찾으려면 뭘 해야 돼? 다른 법을 가져와야지 근거를 가지지. A라는 법이 근거가 뭔데요? 라고 했더니 A라는 법이 근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근거가 아니거든. 알겠죠? 그래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답니다. 요건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그때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첫째로 뭐가 있는데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철거의 의무가 있어. 내가 불법 시설물을 만들어서. 근데 그 불법 시설물을 만든 거를 내가 철거를 안 했어. 그럼 난 의무를 다 안 했잖아. 공적인 의무 불이행이 있죠. 그래서 대신해 준다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가 불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공용지 취득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는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법이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사법은 뭐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다툼을 가르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행정을 하려면 이거는 사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느냐? 공법이 있어야 돼. 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법. 그런데 이 건물과 관련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약정이 있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약정이 있다,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야? 그 계약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청이 먼저 나서가지고 대신 집행해줄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왜? 그거는 개인과 개인과의 일이고 우리는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 행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자, 다음 둘째.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만 합니다.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의무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자기 의무인 공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고 하는 자기 의무로 전환이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부자기 의무야.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공작물이라고 해서 뭐가 있을까? 건물을 튜닝했어. 그러면 튜닝한 게 이제 불법 공작물일 거야. 근데 튜닝이 불법이야. 근데 그러면 그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 그 개인에게 있잖아. 그 하면 안 되는 의무를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에 해당해요? 부자기 의무에 해당한단 말이야. 근데 하면 안 되는 의무를 어기고 해버렸어. 그럼 그때는 이걸 철거하는 건 뭐가 돼요? 대체적 자기 의무가 되는 거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럼 그렇게 전환됐을 때는 뭐야? 대체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자, 다음 셋째,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됩니다. 즉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 뭔가 예시가 떠오르진 않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얘를 빨리 없애야 돼. 그래야지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져. 예를 들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얘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행정청이 나서가지고 없앨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저기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원래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나서서 대신 없앨 수가 없어. 근데 뭐 하면 다른 수단으로 이행,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없애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이행을 이걸 없애는 게 지금 없애지 않는 게 불이행이 방치하는 게 너무 심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행정청이 나서서 얘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진 않지만 대신 나서서 없애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체적 그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집행은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며 크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계고예요. 자, 계고는 뭐냐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거, 통지하는 거. 계고할 때 고가 이제 경고하는 거겠죠, 경고. 자,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1시간 뒤까지 다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지. 그렇죠? 적당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입니다. 영장이 나와야 돼요. 자,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이 나오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영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체포영장 왜 나오는데? 체포 자체가 뭐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수색영장, 그 집안을 막 다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 왜 나오는데? 사실 수색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사생활 침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이거 기본권 침해지만 오케이, 그래도 해야 돼. 그럴 때 영장이 나오죠.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영장으로서 대집행 실행 시기, 그 다음에 대집행의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미리 영장 만들어서 통지해야지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대집행의 실행입니다. 대집행의 실행은요,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부수는 거지. 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든 말든. 자, 다음 네 번째는요, 비용 징수입니다. 이제 영수증 나왔으면 영수증 그 사람한테 줘야지. 야, 돈 내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행정청의 비용은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해서 행정청은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령해야 됩니다. 자, 다음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토지, 건물의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야. 판례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판례에 의하면 뭐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토지공원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야.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에서는.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야. 타인이 대신할 수 없대요.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잘 보세요,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건물의 철거 의무에 뭐도 있다,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며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 근데 사실 얘 철거해야 되는데요. 명령 떨어졌어. 근데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A야. 근데 A가 이 건물에 안 살아. 주인인데 이 안에 누가 살아? B라고 하는 세입자가 산다고 칩시다. 자, 그럼 B를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을 뭐 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거든. 옛날에 여러분들 나랑 비문학하면서 점유와 소유와 관련돼 있는 그 질문했는데 기억납니까? 소유는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냐면 A야. 그런데 B가 지금 세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점유자는 B야. 그러면 이 사람을 점유를 못하게 나가게 하면 그게 점유 배제잖아. 맞죠? 근데 지금 판례에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 점유를 배제시키는 건 안 된다고 했지.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점유를 이전시켜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주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A가 건물주인데 A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이 지금 점유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소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뭐가 생겨버리는 거야?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점유도 하고 있지만 지금 철거도 해야 되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철거 의무 안에 뭐도 있다는 거야? 퇴거. 이 공간에서 나가는 퇴거 의무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판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퇴거 의무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나 퇴거 안 할 거야. 배제 하고 들어누웠어. 그러면 강제로 퇴거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덩치 큰 아저씨들 와가지고 이 사람 팔 잡아, 다리 잡아, 자 들어서 옮겨. 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원래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기본권 침해잖아. 폭력이니까. 맞죠? 그런데 그게 뭐야?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저 상황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이 네 가지였죠. 아까 네 가지 순서. 모두 뭐가 될 수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됩니다. 이익이 상실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실행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대집행의 실행이 건물을 철거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실행이 이루어졌다는 건 건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없어졌어? 없어졌잖아. 건물 다 부쉈으니까. 이익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사실 불법 건축물이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철거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여기에 월세 주고 월세를 받고 있었어. 그게 내 이익이야. 그러면 이 이익 내가 다시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소송을 이겼어. 그래서 사실 불법 건축물 아니라고 내가 승소했어. 이겼어. 근데 건물은 이미 무너져 있어. 그러면 그 이익 내가 이제 다시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미 실행 끝났으니까. 알겠죠? 건물이 이미 다 부서졌으니까. 자, 그래서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이미 다 부쉈는데.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룰 경우 집행정지 신청하여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억울해. 이거 분명히 불법, 나 합법인 것 같은데. 잠깐.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재판 먼저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게 불법이다. 오케이, 그럼 철거해. 합법이야. 철거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경매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경매로 안 팔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법원 경매로. 근데 내가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리는 동안 법원에서 빨리 경매 해가지고 저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럼 나 크게 문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이 경매도 집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경매에서도 나 지금 이거 근거 마련해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는 내가 돈 마련해 올게요. 대체로 경매로 그 법원에 넘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야? 내가 대체로 돈 못 갚았을 때 이제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잖아. 아 좀만 기다려줘. 나 진짜 이거 돈 마련할 수 있어요. 잠깐 집행정지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돈 마련해 와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 갚으면 뭐야? 나 다시 그 경매 건물을 다시 받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집행정지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악용하는 거야? 집행정지만 계속 신청해가지고 뭐야? 받아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행정지 길게 이렇게 하면은 막 5년, 10년 이렇게까지 막 정지돼버리고 이러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소송이 한 3개 걸려있어. 그러면 소송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 막 여러 개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소송 여러 개 걸려있어. 이런 거야. 사실은 철거해야 되는데 막 10년 막 이렇게 놓아. 철거가 안 되는 거야. 소송이 안 끝나서. 그런 경우도 있죠. 자, 다시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용돼야 된답니다. 자, 특히 여기까지 한번 넘어갈게요. 어차피 뒤에는 뭐 별 내용 없으니까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자, 다 풀어줄게요. 1번에 1번, 2번에 4번, 자, 다음 3번에 4번, 4번에 3번, 그 다음에 5번에 2번. 자, 이거 3번도 사실 봐야 되는데 3번 넘어가고요. 4번만 좀 볼게요. 자, 지금 봅시다. A는 B를, 이 사람이 B가 철거 거부했습니다. 배째라 했어요. 그래서 영장 통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기를 거부하며 저항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퇴거시킨 후 철거했습니다. 철거 비용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철거가 완료됐다는 거죠. B에게 부과했답니다. 자,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뭐냐면요. 건물이 이미 철거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B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린 말인데? 자, 철거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져서 철거에 대한 행정소송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뭐에 대한 행정소송은 할 수 있습니까? 비용에 대한 행정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영수증 갖고 와봐. 영수증 봤는데 억울한 거야. 야 이씨 이게 무슨 200만 원이야? 소송하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으로 줄였어. 그럼 나 이익 봤어 안 봤어? 이익 봤지. 그래서 자, 원상 회복은 안 돼. 근데 뭐는 가능해? 비용에 대한 소송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실행에 대한 소송은 안 되지만 비용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다. 왜냐면 4개 단계였잖아. 이건 지금 실행 단계고 철거까지는. 비용은 이제 비용 징수 단계였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소송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이제 경제 봅시다. 자, 이게 중요하다. 자, 근대 경제학. 여러분들, 근대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좀 추구하려고 하냐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좀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면 우리 평등해져요? 안 평등해져요? 안 평등해집니다. 세상이 너무 불평등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려면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더 평등해집니다. 맞죠? 자, 근데 근대에는 그걸 깨닫기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의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자유. 자, 고전 학파는요,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봤어요. 이게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가만히 냅두면 맞춰진다는 거야.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선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막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달라지는 걸 보고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거 고전학파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가 한 200년 지났어.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던가? 아니었지. 경기 침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각해봐. 경기가 계속 변동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가지고 경기 침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기 침체가 세상에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고전압파가 뭘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냐면 경기 침체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시장이 좋은데도 이 가격 변동이 안 일어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 또는 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야 되는데 지갑을 안 꺼내. 불안해가지고. 경기가 또 언제 안 좋아질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 언제 느꼈느냐? 20세기 초에 경제 대공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대공황 때 이제 사람들이 느낀 거야. 아, 시장은 지 혼자서 조정이 불가능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구나. 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로 넘어갔느냐? 케인즈 경제학으로 넘어갑니다. 고전학파에서. 자, 그래서 케인즈는요,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죠. 알아서 맞춰지는 거. 그걸 뭐 했다? 비판했다고. 비판하면서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소득의 감소,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부 지출 확대 등 정책 개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뭘 관리해야 된다? 총 수요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총 수요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지갑을 안 여는 겁니다. 김밥 2줄 살 수 있는데 한 줄만 사는 거야.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었지. 자꾸 이렇게 수요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면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순환이 안 되지. 맞죠? 그래서 경제를 순환시키려고 자꾸 사람들에게 뭘 하게 만드는 거야?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저기 뭐였지? 민생지원금이었나? 그 지원금 막 뭐 한 15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오고 했잖아. 그 이 민생지원금 들어오는 근거가 뭔데? 소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민생지원금은 대체로 이제 뭐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주는 거 아니야.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왜? 그 지역에서 소비해야지 그 지역에서 결국은 돈이 돌 수 있으니까. 소비를 해야 돈이 도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정부 지출 확대. 그러면 우리 최근에 겪어봤네. 정부 지출 확대. 정부가 뭘 지출했는데?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민생지원금 지출했잖아. 그렇죠? 이런 식의 정책 개입을 통해 가지고 총수요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후 후대의 케인즈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ISLM 모형을 고안하였답니다.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이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겠네. 자, 볼게요.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대요. 자, 상품 시장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장 있고요.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답니다. 이 균형이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대요. 자,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자, 이 별표 이거 여러분들 그냥 개념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숨쉬듯이 알아야 돼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유동성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동성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여러분들 유동성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동성이 뭔지 알아요? 아니 뭐라고요? 그럼 유동성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경제가 왜 활성화되는데 유동성이 뭔데? 유동성은요 성질이 아니에요. 유동성은 높다 낮다로 표현합니다.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낮다, 또는 유동성이 공급됐다, 유동성이 긴축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동성은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거야. 유동성이 뭔데요? 지훈 알아요? 다송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어. 오케이. 지금 알아요? 유동성 진짜 쉬운 말입니다. 유동성은 뭐냐면요,
그냥 이 전체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입니다. 돈을 유동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됐다 시장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정부가 시장에 돈 풀었다 이 말이야. 유동성이 긴축됐다 무슨 말인데?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돈을 뭐 했다? 막고 안 뿌린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다.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뭐하다? 많아진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는 건 비슷한 말로 어떤 말도 있어요? 통화량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통화량이 무슨 뜻이야?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유동성으로 돌고 있는 돈이잖아. 그 돈의 양을 뭐라고 하는데?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통화량이 많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가 아주 호황이라는 얘기죠. 돈이 아주 돌고 도는 거야. 통화량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인데? 돈이 안 도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안 써. 그러면 돈이 움직인 정도가 없잖아.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돈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통화량이 발생합니다. 내가 저 물건을 사가지고 1,000원을 구매했잖아. 그러면 통화량이 얼마 발생할게요? 1,000원 발생한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움직인 돈의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양. 알겠죠? 자, 다시 넘어가세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자율은 뭐냐면 은행의 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의 금리. 알겠죠? 자, 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은 은행에 대출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대출 안 가지고 있는 기업 없을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뭘 내는데 내년? 이자를 내겠지. 근데 우리 개인, 우리 집은요, 뭐 은행이 이자 내봐야 뭐 많이 내봐야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여기에서 집을 샀다. 그럼 은행에 뭐 이자 뭐 많이 내봐야 100만 원. 그러면 대체로 작게 내면 한 몇십만 원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은행은 얼마 낼 건데? 이자를 수십억 원 낼 거 아니야.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근데 이자율을 낮춰. 한 절반으로 낮췄다 치봐봐. 1년에 30억씩 내던 이자를 얼마로 줄일 수 있어? 15억으로 줄일 수 있지. 그럼 이 남은 15억 어떻게 할 거야? 딴 데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은. 기업은 돈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런데? 돈을 투자해야지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지. 그래야 회사가 불어나지. 맞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그럼 투자를 했어, 기업이. 그럼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했으니까 내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돈 벌었어, 안 벌었어? 벌었지. 그럼 그 돈 번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 딴 데 가서 돈 쓰겠지. 그럼 그 돈 쓴 걸 받은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돈 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됩니다. 돈 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촉진됩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봐. 이자율이 낮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실제로 그럼 돈 벌면 좋은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들이 다 똑같이 돈 잘 벌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물가가 비싸집니다. 다 똑같이 돈 잘 벌었는데. 사실은요, 경제는요, 여러분들 누가 벌었으면 누가 못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가가 안정돼. 이해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벌잖아. 왜냐면 국민소득이 상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퍼져나가서 다 돈이 많아지는 거야. 다 돈이 많아지면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이 돈 많이 벌면. 맞지? 자,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모든 사람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는 촉진될 거야. 경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뭐야? 원래는 100원에 팔던 거 소비가 촉진되니까 200원에 팔아도 팔리네. 아, 오케이. 300원에 올려볼게. 300원에 올려도 팔려. 자꾸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물가 잡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율을 올려야 돼.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막아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이자율을 올리면 기업이 투자 안 하겠지. 차츰차츰 어떻게 돼요? 쓰는 돈이 작아지겠죠.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물가가 안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을 계속 변화시켜가지고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맞추는 겁니다.
일정 수준으로. 알겠죠? 자,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해서 국민 소득과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 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바로 뭐다? IS 곡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지금 이자율이 높은 거잖아. 이자율이 높으니까 뭐가 낮아? 국민 소득이 낮지. 요거는 뭐야? 이자율이 낮으니까 국민 소득은 높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반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뭐다? IS 곡선이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또 뭐 봐야 되냐면 LM 곡선을 봐야 돼요. LM 곡선 한번 볼게요. 자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졌어. 경제 활동이 많아졌어. 소비가 많아졌단 말이죠. 자 소비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늘어날까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은 이제 그 일반적인 은행 아니죠. 국민은행 이런 거 아니고 한국은행이죠. 우리나라 돈 찍어내는 은행. 맞죠? 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자,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져. 그 말이 무슨 말인데?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래 100만 원만 원하는 사람이야. 근데 시장이 돌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니까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가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 12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원래 내 통장에 100만 원만 갖다 놨는데 이제는 120만 원씩 갖다 놓는 거야. 근데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럼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작아져? 많아져? 작아지겠지.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돈이 부족해요. 돈의 양이 부족해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내가 1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됐는데 화폐 수요가 늘어가지고 120만 원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화폐 수요가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다시 어떻게 돼줘야 돼? 상승해줘야 돼. 자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예금과 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율이 사실은 우리가 은행에 내는 이자율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내가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도 높아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현금으로 가지려고 하겠어? 아니면 이제 증권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어? 증권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지.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예전에는 이자율이 쌌으니까 증권을 전부 뭘로 바꿔? 현금으로 다 바꿔버려. 이 유동성은 아까 돈이라고 했는데 이거 현금입니다. 현금의 양이야. 돌아다니는 현금의 양. 뭐 채권이나 증권 다 빼고 주식 다 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전부 뭐 어디로 몰려? 증권이나 채권으로 다 몰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투자해. 현금보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근데 이자율이 싸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갖다 팔고 현금으로 바꾸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뭐야? LM 곡선입니다. 자 그럼 뭐야? 얘랑 얘는 서로 반대말입니다. 맞죠? 얘는 뭔데? 이자율이 높으면 국민소득이 낮아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자율이 낮으면 국민소득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돼? 사람들 돈이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돈다. 이게 지금 IS 곡선이잖아. 맞죠? 근데 그럼 이 곡선은 뭔데? 이자율이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이자율도 높게 만들어주는 거야. 왜 그런데? 자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쓰는 건데 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해서 이 화폐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화폐 수요가 어느 선 이상은 높여져 버리면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 양이 없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증권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게 만들어버려. 자, 그래서 이자율이 높으니까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이자율도 같이 올라버려. 이거를 지금 LN 곡선으로 얘기하는 거야.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이자율도 낮게, 국민소득이 높을 때는 이자율도 높게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이가 서로 반대인데 그러면 반대니까 서로 뭐가 있어요?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야. 어느 지점. 자, 그래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뭔데?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 거야. 이자율도 가장 적절하고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도 가장 적절하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도 가장 적절하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장 적절하고 이상적인 세상이죠. 근데 그게 계속 이루어져? 계속 안 이루어져. 일시적인 거야. 왜냐면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갑자기 전쟁 터지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경제가 아주 잠깐이지만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바로 뭐다? 교차점이라는 거야. 요 지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ISLM 모형은 1950, 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 툴로 널리 활용됐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뭘로 바꿔버려? 잘 보세요.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 같은 정책적 변화는 뭘로 바꾸느냐?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답니다. IS 곡선 얘를 이동시켜버린대요.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동을 이 방향으로 했어요. 그럼 교차점이 어디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국민소득이 이만큼이면 오케이, 이자율 이만큼 올려, 이렇게 되겠지. 뭐가 되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왜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봐. 그럼 국민소득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지. 왜? 세금으로 나간 돈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자율도 높아지는. 이제 이 교차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자, 다음.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긴축재정은,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줄이는 거야. 긴축정책은 IS 곡선을 어디로 만들어버려? 왼쪽으로 옮겨버려. 그러면 국민소득도 낮아지고 뭐도 낮아지게 돼요? 이자율도 낮아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물가 상승된다고 했잖아. 줄여야지.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은 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IS 곡선이 계속 이동하는 거야. LM은 그대로 있고 IS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이자율을 맞추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야. 거시경제 정책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됩니다. 매번 그 움직이면서. 그러나 ISL의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냈대요.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케인즈 학과가 등장했답니다. 얘는 ISMP 모형이 등장했대요. 자, 그러면 IS는 뭐야? 그대로지. 아까 IS 뭐였어? 요렇게 생긴 거였잖아. 맞죠? IS는 그대로야. 그러면 MP가 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MP 곡선을 사용한답니다. 자, 보세요. ISLP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해서 중앙은행이 마치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바깥에 있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긴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외부에서 뭔가 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사실 이자율은 내부에서 생긴 변수인데. 자, 그래서 NP 곡선은요, 중앙은행을 뭘로 보느냐?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은행 역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경제 안에서 같이 돌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야. 자, 따라서 N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요,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만들어져 있어.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든 어디에서만 이동한다는 거야? 요 선 안에서만 이동한다는 거야. 곡선 안에 있는 점으로만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 확대되겠지.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소득이 커지고 총수요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가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게 된다고. 그렇죠? 자, 그리고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버려? 인상해버려. 자, 그러면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끕니다. 금리를 상승시켰어.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이제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줄이는 거죠. 돈의 양이 어디로 흘러가게끔 하는 거야? 중앙은행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거야. 중앙은행한테 이제 저기 이자 내게 하는 거니까 금리를 상승시켜서. 그러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주니까 투자도 줄어들고 물가도 안정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끈다는 거야. 자, N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답니다. 그럼 뭐야? 똑같네 생긴 거. 우상향하는 형태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네. 자,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에 축이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NP 곡선을 이동시킨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아까 ISLM이랑 ISLM은 얘가 고정이었지. 얘 안 움직였잖아. 뭐만 움직였어요? 국민 요구만 움직였잖아.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 곡선 역시 어떻게 된다? 좌우로 움직이게 된다 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유동적이고 더 복잡해진 경제라는 거야. 원래는 이게 안 움직이게끔 봤는데 그랬더니 안 맞는 거야. 오일 쇼크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도 움직이는 걸로 보고 얘도 움직이는 걸로 본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 기조를 취하면 긴축적 기조가 뭔데? 금리 상승이겠죠. 자, 그러면 금리 상승하면 NP 곡선 어디로 가는데? 위쪽으로 간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맞죠? 다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 기조를 취하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인데? 금리 인하겠지. 아까 이거 우상향하는 그래프 어떻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되는 거야. 점이 바뀔 테니까 교차점이.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말한 걸 좀 잘 이해했다면 뒤에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번 쌤이 답을 불러줄 테니까 안 풀어본 학생은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선지들이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 한번 찾아봐. 자, 1번의 정답 5번이고요. 2번의 정답 4번이고요.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4번의 정답 5번이고요. 5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고. 숙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앞에서 가방 끼고 앞에 좀만 기다려주세요.